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와이프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아내와 결혼한 지 5주년째에 접어들던 해였다. 아들도 유치원에 입학하고 생활도 안정이 되어갈 무렵 엠코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다. 엠코는 결혼 전 만나던 여자친구로 그녀도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몸이다. 나는 엠코를 매우 좋아했지만 헤어질 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었기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엠코가 만나자는 말을 꺼냈다. 내 차로 드라이브를 갔는데 가는 내내 머릿속에 야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었고 그것은 엠코도 마찬가지였다. 오늘만큼은 서로 싱글인 걸로 하자며 엠코는 반지를 뺐다. 나 역시 왼쪽 약지 손가락에 낀 반지를 떼려고 했다. 하지만 빠지지 않는다. 아무리 힘을 줘서 빼려고 해도 반지는 손가락을 단단히 조여왔다. 나는 점점 초조해왔지만 반지는 빠지지 않았고 끝내 손가락에 퍼렇게 멍이 들고 말았다. 이상하게 두려워진 나는 엠코에게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집에 도착하니 12시였다. 원래대로라면 자고 있을 아내가 웬일인지 깨어 있었다. 애써 냉정을 유지하며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물을 마시는데 아내가 손가락의 반점을 보고 말았다. 아내는 만면에 웃음을 띄우며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속으로는 심장이 멈출 정도로 떨렸다. 그 다음부터는 흥미가 조금 식어서 엠코와는 문자만 주고받았다. 하지만 3개월 정도 흘렀을 무렵 다시금 찬스가 도래했다. 이번에는 찬찬히 이야기나 나누자고 엠코는 이야기했다. 나는 일전에 있었던 멍사건 따위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뜨듯이 달려나가 엠코와 호텔로 직행했다. 샤워를 하고 침대로 가 상상만 하던 것을 시작하려는데 순간 위화감이 들었다. 나의 소중한 부분에 시선을 내렸다. 멍이 들었다. 그것도 손모양으로 말이다. 울음을 터뜨린 엠코를 달려 옷을 입고 호텔에서 뛰쳐나왔다. 집에 도착하니 소중이의 아픔은 점점 더 심해졌다. 기지땀이 새어나왔다. 아내에게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야간에 응급진료를 하는 곳을 찾아가 진통제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 아픔과 멍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아내가 웃는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아픈 거 가라앉아서 다행이다. 그치만 다음 기회는 없다고 생각해. 심장이 얼어붙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라는 존재가 무섭다고 느꼈다. 그 이후로 나는 한눈을 팔지 않는다. 두 번째 이야기, 여자아이에게 고백을 했다. 대학생 때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여자아이에게 고백을 했다. 그녀는 고마워. 조금 생각해보고 메일로 대답할게. 라고 했다. 우린 서로 메일 주소도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 차인 거구나. 이렇게 엉성한 거짓말로 거절하는 여자였다니. 나는 매우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녀와는 말을 섞지 않았다. 고백하고 2개월 정도 흐른 어느 날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그녀가 할 말이 있다며 나를 불러냈다. 어두운 표정으로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저기, 우리 정말 사귀는 사이 맞아?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메일로 대답해준다고 했는데 나는 대답을 들은 적이 없어. 사귀자는 그런 이야기 없었잖아. 그러자 그녀는 답했다. 아니야, 나 고백을 받고 바로 오케이라고 보냈어.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그 후로도 나와 메일을 주고받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사람들이랑 다 같이 짜고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 순간 짜증이 일었다. 애시당초 내 메일 주소도 모르잖아. 내 말을 듣더니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어 메일창을 보여주었다. 전혀 본 일 없는 주소가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메일 주소가 내 것이라고 믿고 메일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그것도 내가 고백하기도 훨씬 전부터 메일을 주고받았었다고 한다. 그럼 내가 메일 보낸 사람은 누구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었다. 누구한테 내 주소를 물어봤냐고 했더니 그녀야말로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나에게서 먼저 메일이 왔고
그것을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고 했다. 겁에 질린 그녀의 모습을 보니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핸드폰으로 문제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보았다. 아르바이트 끝났는데 지금 어디야? 곧바로 답장이 왔다. 지금 같이 있잖아. 진심으로 무서웠다. 결국 누구의 메일 주소였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그 후로도 몇 번 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우리는 사귀게 되었으며 핸드폰 번호와 메일 주소도 바꾸고 아르바이트 하던 곳도 그만두었다. 그녀와는 결혼해서 지금도 함께 있지만 가끔씩 그때 이야기를 하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친구의 행동에 따른 결과.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본가가 있는 지방으로 오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0년 만이었다. 예전과 변함없는 거리를 보니 조금은 그리운 마음이 들었다.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다 초등학교 때 친했다. 친구의 집 근처까지 오게 되었다. 사실 친구라고 할 수는 없는 사이였다. 우리 집 부모님은 당시 만화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오로지 소설만 읽게 했다. 나는 그 녀석이 가지고 있던 만화책이 목적이었다. 그 녀석에게 빌려 읽기 위해 친한 척 했었다. 그 당시 그 녀석 내에는 늦둥이 동생이 있었다. 나이차가 벌어졌다고는 해도 아직 어린 아이였던 탓일까. 그 녀석은 동생을 참 싫어했다. 그 녀석은 동생을 항상 침 흘리게라고 불렀다. 때로는 동생을 거꾸로 매달면서 놀았다. 나와 함께 동생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빙빙 휘두른 적도 있었다. 동생은 울었고 그 녀석은 껄껄 웃어댔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동생을 바닥에 떨어뜨린 적도 있었다. 나는 그 행동들이 탐탁치만은 않았다. 하지만 아직 못 본 만화책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만화책을 빌려볼 동안은 친구 행세를 해야만 했었다. 5학년이 된 후로 우리는 다른 반이 되었고 만화책도 다 읽었기 때문에 그 녀석과는 점점 소원해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녀석의 집 근처였다. 그리고 저 앞에서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 작은 몸집의 아주머니가 지적장애가 있어 보이는 20살 정도의 청년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대번에 알아보았다. 그 녀석의 어머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저 청년은 그때 그 아기라는 뜻이었다. 그 당시 나와 그 녀석이 했던 행동이 지금의 상태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길 가장자리에 붙어 두 사람을 지나쳐 걸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인지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알아보고 싶지 않다. 그저 빨리 다 잊어버리고 도쿄로 돌아가고 싶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